황량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내립니다. 그리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단정했던 그 땅에서 고려인들이 황금빛 벼를 수확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련 당국은 이들을 실험용 쥐처럼 더 북쪽으로, 더 척박한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은 현지 사람들이 먹지 않은 독초나 풀들을 요리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이 사람들은 현지인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스탈린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생존력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셰프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찾는 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경의 역사를 이어가며 생존투쟁이 만들어낸 인류 식문화의 마지막 지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왜 한국인만 유독 독초를 먹는 민족이 되었는가? 둘째, 김치라는 음식이 왜 오직 한반도에서만 탄생할 수 있었는가? 셋째, 중국이 김치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왜 과학적으로 오류인가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던 음식 문화의 규칙이 깨집니다. 한반도의 비극은 단순했습니다. 쌀 농사에 올인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식량은 부족했다는 것. 이 두 조건이 만나면서 한반도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산으로, 들로, 지붕으로, 담벼락으로 뛰어다니며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농사 문화는 기본적으로 틈 문화입니다. 무엇이든 지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지어야 했습니다. 평면을 뛰어넘어 지붕과 담벼락에도 작물을 키웠습니다. 초가집 지붕에 밭과 호박을 키우던 그 습관은 지금도 남아 아파트 단지에 비싼 장미 조경을 걷어내고 호박 덩굴을 심는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DNA입니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는다. 이것이 한식의 기본 모토입니다. 밥은 쌀밥일수록 좋지만 국과 차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나물종 상당수가 해외에서는 독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고사리는 여러 나라에서 수출 금지 목록입니다.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고 통관도 안 되며 마트 진열도 금지입니다.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이것을 너무나 맛있게 먹습니다. 곤드레 나물은 목을 따갑게 하는 독성이 있어 외국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민들레 나물은 위산을 과다 분비시킬 수 있습니다. 온나무는 강력한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씩씩하게 매일 먹습니다. 참나물과 방풍나물조차 사람마다 복불복입니다. 자리공은 정말 지독해서 삶았다가 말렸다가를 4번 반복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짓거리까지 하면서 한국인은 자리공 나물을 먹어왔습니다. 고깃집에서 자주 나오는 명이나물, 산마늘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꽃이 피기 시작하면 독성이 있습니다. 꽃 피기 직전에 싹 먹어야 합니다. 지금은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독이 있는 상태로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고깃집에서는 명이나물을 다 절여서 냅니다. 독을 빼는 과정입니다. 한국인은 독이 없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 안 먹는 것들을 먹습니다. 연근을 먹는 게 아니라 연잎까지 먹습니다. 호박만 먹는 게 아니라 호박잎까지 먹습니다. 무만 먹는 게 아니라 무 이파리인 시래기까지 먹습니다. 국물 낼 때는 팥뿌리, 양파뿌리, 무뿌리, 양파 껍질까지 다 넣어서 국물을 냅니다. 그리고 약 30종류의 해조류를 먹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신기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미역을 먹는 습관을 사서에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없을 때는 촉은 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까지 먹었습니다. 민들레, 더덕, 도라지, 돼지감자 같은 풀뿌리를 먹고 소나무 껍질 안쪽에 부드러운 겹을 긁거나 벗겨서 먹었습니다. 사할린에 진출한 고려인들을 보며 러시아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미쳤구나, 다 굶어 죽을 거라고. 그런데 자기들은 쫄쫄 굶는데 고려인들이 뭔가를 계속 잘 먹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뭘 저렇게 잘 먹냐고 물어봤더니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나물로 데쳐서 먹고 고사리가 천지고 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한식을 전수받았습니다. 지금도 사할린에는 당시 고려인들이 남긴 한식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나물의 기본 레시피는 독초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소금물에 데치는 이유는 제독 과정입니다. 독을 빼는 겁니다. 한국인은 나물을 통해 독초를 먹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생존 기술입니다. 왜 한국인만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은 농경 문명 국가 중 노동 대비 소출이 가장 적은 나라였습니다. 일기작, 이모작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쌀을 생산하고 쌀을 거둔 뒤 휴지기에 보리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 지나면 저장한 쌀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4월, 5월에 굶주리게 됩니다. 6월 중순이 되어야 보리 이삭이 여물어 보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쌀이 떨어지고 보리 여물기 전 이 공백 기간을 춘궁기라고 합니다. 심한 춘궁기는 맹연기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리고개입니다.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버티는 시기입니다. 한국의 왕들은 기설제까지 지냈습니다. 겨울에 제발 눈 좀 오라고 빌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와야 봄에 그 눈이 녹으면서 땅을 적셔 보리도 생산하고 잡곡도 생산하고 봄나물도 잘 자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극악할 정도로 생존 환경이 불리한 국가가 정말 없습니다. 세상에 기설제를 지내다니, 한국이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 춘군기, 곡식의 공백 기간에는 뭐가 됐든 무엇이든 먹는 실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봄나물 문화가 탄생합니다. 대부분의 나물은 독초입니다. 그런데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독이 강해집니다. 아직 어릴 때, 어린 순일 때, 어린 잎일 때는 그나마 독성이 적습니다. 여름에는 절대 못 먹는 식물을 봄에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춘군기와 겹치기 때문에 한국의 나물 문화는 봄나물이 중심인 겁니다. 인간이 먹는 채소는 원종을 따지면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양배추, 적채, 콜리플라워, 콜라비, 브로콜리, 케일, 순무, 무, 배추, 겨자, 고추냉이, 청경채는 전부 십자화과 배추 속 식물입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은 원래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 몇 가지를 계량해서 수십, 수백 가지 형태로 만든 게 지금 인류가 먹는 채소의 99.9%입니다. 그런데 한식은 너무나 특이하게도 제독 과정을 거치고서라도 먹을 수 있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경과 재배만으로는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셰프들이 지금 한국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재료, 새로운 맛, 그리고 비건 요리의 진정한 세계형입니다. 한국인은 독초를 먹는 기술을 통해 인류가 아직 개척하지 못한 식물성 식재료의 보고를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김치로 넘어갑니다. 김치란 본질적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개발된 음식입니다. 김장철은 늦가을이거나 초겨울입니다. 탈북해서 남한에 사는 탈북자분들이 놀라는 게 있습니다. 왜 한국은 여름에도 김치를 먹지? 원래 김치는 겨울 저장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냉장 유통이 힘듭니다. 그래서 김치를 보관하는 김치우라는 공간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기후대가 다른 남한 지역은 김장동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반도의 겨울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가을에 수확한 곡식으로 버텨야 하는데 칼로리와 열량은 보충되지만 탄수화물만 먹으면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비타민, 유산균, 무기질을 신선한 상태로 공급해야 합니다. 영양가가 적은 식물이 발효를 거치면서 이런 좋은 성분들이 생기면 당연히 좋습니다. 김치가 특이한 이유는 대부분의 식물성 저장식품은 김치를 제외하면 거의 전부 그냥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피클입니다. 피클은 죽어서 고정된 겁니다. 김치는 변합니다. 겉절이가 있고 덜 익은 김치가 있고 잘 익은 김치가 있고 묵은지가 있고 그 다음 버려야 되는 김치가 있습니다. 생명력과 영양소를 고정하지 못해도 계속 살아있는 채로 연장하는 방법이 김치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있는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김치가 개발됐습니다. 반면 피클은 유통기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죽여서 고정하는 겁니다. 김치 담그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피클 담그는 것과 비교해보세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따로 장독대가 있어야 하고 그 장독대를 잘 묻어야 하고 기후대에 따라서 김치 우물을 만들어야 하고 엄청난 노동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금의 영양분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저장식품은 발효법이나 저장법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류와 다양성에 있어서 특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형태로든 먹을 수 있는 건 다 봄과 겨울을 위해서 그리고 여름의 노동을 위해서 준비해 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 종류의 숫자가 무서운 겁니다. 김치의 숫자는 김치로 담글 수 있는 식물 전부입니다. 몇 년 전 인터넷 챌린지가 유행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과 김치를 섞었을 때 그게 있냐 없냐. 아보카도 김치가 있고 딸기로도 김치를 만들고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로 김치를 만듭니다. 즉 김치의 숫자는 원래 없습니다. 무한입니다. 게다가 오이 소박이는 오이 안에 굴이 들어가는 것처럼 동물성 재료와 식물성 재료가 콜라보되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보세요. 경상도식 김치에는 새우젓갈이 꼭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치의 수는 사실 하늘의 별의 개수와 같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만들어냅니다. 동물성 김치는 식혜라고 하는데 어리굴젓, 가자미 식혜, 우럭, 전어, 고동, 오징어, 문어, 한치, 낙지, 전갱이, 조기, 쥐치, 대구, 노가리, 광어, 멸치, 도루묵, 심지어 생선의 알과 창자, 아가미로도 식혜를 만들고 건어물과 젓갈을 말릴 수 있고 담글 수 있는 재료 전부입니다. 즉, 숫자를 세는 건 무의미합니다. 김치든 식혜든 번전물이든 젓갈이든 공통점은 전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전부.
한국만의 특징은 저장품의 종류와 형태, 맛의 종류가 천문학 자키라는 데 있고 그 조합이 되었을 때는 무한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김치를 만들어 먹어서 직접적으로 얻는 과학적 효과가 뭘까요? 김치는 기본적으로 유산균이 생깁니다. 유산균은 단백질 흡수율을 높입니다. 그리고 김치는 우리 몸에서 젖산작용을 하는데 칼슘 흡수율을 높입니다. 김치 자체가 고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두 가지 성분은 단백질과 칼슘입니다. 단백질은 우리의 살을 만들어주고 칼슘은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게 고기의 효과입니다. 김치 자체가 고기는 아니지만 아주 적은 양의 육식을 했을 때 생선이 됐든 고기가 됐든 그 육식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게 김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김치는 겨울이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봄나물과 겨울김치는 오직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하니 복장이 터지고 황당한 겁니다. 김치를 만들어 먹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게 안 산 사람들이 그것까지 욕심을 내니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한국의 사계절, 한국의 지리적 특징,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농사주기에서만 봄나물과 김치는 탄생 가능합니다. 중국이 김치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중국 대부분 지역은 한국 최남단까지도 밀농사 문화권입니다. 쌀농사를 못 짓습니다. 한국인처럼 지독하게 하면 지을 수 있지만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중국은 일기작 이모작에 춘군기가 없습니다. 보리고개가 없습니다. 겨울이 한국만큼 춥지 않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채로 영양소를 연장하는 김치를 개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국에는 절인 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클입니다. 죽어서 고정된 저장식품입니다. 김치는 살아있습니다. 변합니다. 익어갑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극악한 겨울, 춘군기라는 곡식 공백기간, 일기작 이모작이라는 농사주기,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탄생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중국은 이 세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다리 달린 거라면 탁자와 의자 빼고는 다 막는다고 하지만 한국의 식재료는 중국의 2배, 그 이상 수준입니다.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14,000가지 식재료를 먹고 한국은 12,000가지 식재료를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 나라 안에 여러 기후대가 있고 인구는 한국의 28배고 한족을 빼고 소수민족이 55개 민족이 있습니다. 즉 사실 한 명의 중국인이 평생 먹는 식재료의 가짓수는 한 명의 한국인의 평생 먹는 식재료의 가짓수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은 한 명의 중국인의 수십 배의 식재료를 평생 먹으며 삽니다. 하나의 식재료도 다변화합니다. 소고기를 예로 들면 국물 종류만 해도 갈비탕, 꼬리탕, 설렁탕, 우족탕, 무릎의 연골과 콜라겐까지 버릴 수 없으니 도가니탕이 있고 소의 가죽과 살 사이 진피층 부리까지 도려내서 수국래라고 이름 붙여서 먹습니다. 수국래 볶음도 있고 수국래 탕도 있습니다. 소 도법이 유럽식이 있고 미국 표준이 있고 전통적인 한국의 도축법이 있는데 한국 도축법에 따라 소를 도축했을 때 가장 많은 부위와 부위에 따른 이름이 나오고 남는 뒷고기가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예로 들어도 꼬리까지 구워 먹고 척추뼈까지 감자탕, 뼈해장국으로 해 먹습니다. 칠해기 감자탕을 생각해 보세요. 칠해기는 뭘로 만듭니까? 무청으로 만듭니다. 외국에서 버리는 겁니다. 돼지 척추, 외국에서 버리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원래부터 버려왔던 것만으로 이루어진 음식이 한국의 감자탕입니다. 식재료를 다루는 종류와 깊이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감칠맛 이야기를 해봅시다. MSG는 1907년 일본 화학자 이케다 기쿠나에가 최초로 발견하고 합성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우마미라고 명명했는데 우리말로는 감칠맛입니다. 감칠맛이란 자연 상태에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사람의 손이 탔을 때 기본적으로 단백질 구조가 비틀리고 변화한 맛이 감칠맛이 됩니다. 구울 때 겉면을 조금 태우는 것,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태우는 겁니다. 단백질 구조가 변화해서 맛있어지는 겁니다. 뭐든지 말리고 숙성하고 담그고 발효하는 한국인에게 감칠맛은 너무나 익숙한 맛이고 예로부터 좋은 맛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뜨거운 국물을 시원하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감칠맛입니다. 그 감칠맛이 잇몸을 때리고 혀를 때리고 혀 밑에 고여서 꿀꺽꿀꺽 넘어가서 온몸을 자극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간적 쾌감, 그것을 시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이름난 셰프들이 한국에 와서 시원하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원, 우리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셰프들이 한국에 오는 겁니다.
감칠맛의 마지막 지평이 한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의 감칠맛 플러스 비건, 이 두 가지를 한식이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세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지노모토가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최초의 소비자는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거니까요. 그런데 일본인에게 아지노모토는 너무나 지나치게 맛있어서 두렵고 요사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여우가 요술을 부려서 만든 나쁘고 사악한 맛이라고 했습니다. 먹다가 일본 사람들이 뱉었습니다. 아지노모토는 회사를 차렸는데 망할 뻔했습니다. 마침 당시는 일제강점기가 금방 되었습니다. 1909년부터 일제강점기니까 이것을 최초로 개발한 건 1907년이니 2년 격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팔아볼까 했더니 날개도 친 듯이 팔렸습니다. 왜? 그 맛은 조선인들에게 아는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칠맛은 아는 맛이었고 좋은 맛이었습니다. 망할 뻔한 MSG가 조선인들이 불티나게 구매해준 덕분에 살아남고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면서 세계에 보급되고 현재 인공조미료가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 조미료는 일본인이 만들고 한국인이 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린 밥상이든 가족이 차려준 밥상이든 한번 위에서 몇 초 동안 내려다보시길 바랍니다. 한식의 한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의 처절한 2000년 생존투쟁 역사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밥상, 한상입니다. 한식의 근본이 쌀농사가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산악국가이고 토양의 질도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은 대체적으로 지리적으로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은 토양을 산성화시킵니다. 물이 맑은 건 피부에 좋지만 화강암을 거쳐서 정수된 맑은 물은 토양의 영양분을 싹 휩쓸어가 버립니다. 한국은 비옥한 평야라고 하더라도 그 농업 생산성은 미국이나 유럽 대평원을 기준으로 하면 C급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수많은 그늘이 있습니다. 산맥이 많기도 많지만 그 형태도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겹겹이 산이고 수많은 경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그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늘이 많이 진 곳에서는 쌀농사는 일조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쌀농사에 올인한 이유는 쌀농사는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농경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최대한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보존하기 위해 인구를 보존한다고 하는 이상한 아이러니가 생겨납니다. 쌀은 모든 작물 중 가장 노동 집약적입니다. 인구가 많지 않으면 쌀농사를 지을 수 없고 쌀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그 인구가 부양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생존의 지옥이라고 하는 쳇바퀴 속에서 굴러왔던 겁니다. 세계 주식 작물의 분포도를 보면 한반도는 쌀농사 문화권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쌀농사가 불가능한 땅에서 가능을 만든 겁니다.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현재 러시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쌀농사에 다들 성공했는데 그것은 원래 소련 과학자들이 보기에 인간이 쌀농사를 짓기에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은 북쪽으로 가면서 인류의 쌀농사 북방 한계선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했습니다. 이것을 본 스탈린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실험용 쥐로 쓰겠다. 더 척박한 곳으로 계속해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강제 이주를 당했어도 고려인들은 현지인들보다 더 풍요롭게 잘 살게 되는데 평균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한반도가 정말로 농사의 지옥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취했던 겁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생존력입니다. 이것이 독초를 먹고 김치를 만들고 봄나무를 캐고 감칠맛을 개척한 민족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품고 있는 2000년 역사를 이제 조금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